의사의 반란. 찬물로 씻자. 진료실을 찾아오는 환자분들을 보면 대부분 몸이 차갑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여름에도 전기장판을 켜놓아야 잠을 잘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바깥 활동을 하기 힘들고 차가운 곳에 가면 손가락, 발가락이 저리고 아프기까지 하다고 합니다. 특히 아랫배가 차갑게 느껴지고 배를 만져보면 돌덩이 같은 것이 뭉쳐져서 잡히기도 합니다. 이 모든 증상은 몸이 차가워지면서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에서 열을 내는 중요한 부위가 바로 복부입니다. 배가 따뜻해야 하는데 질병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배가 차갑습니다. 그래서 몸에 열이 없는 것이죠. 이는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식습관이 잘못되어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을 살펴보면 항상 따뜻한 곳을 좋아합니다. 세수를 하거나 샤워를 할 때 항상 따뜻한 물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따뜻한 물을 쓰는 순간에는 몸이 편하지만 따뜻한 물은 몸에서 열을 빼앗아 갑니다. 몸이 차가운 사람들은 겨울철에 사우나 같은 곳에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사우나에 있을 때는 몸이 편해지고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항상 있을 수 없기에 사우나 밖으로 나왔을 때 몸이 떨리고 추워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바로 따뜻한 곳에 있으면 몸 안에서 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열을 배출시켰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겨울철에 춥긴 하지만 찬물로 샤워를 하고 나면 샤워할 당시에는 몸이 얼어붙는 것처럼 덜덜 떨리고 힘들어도 샤워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면 몸에서 열이 나 추운 것을 모릅니다. 우리 몸을 춥게 해줄 때 우리 몸속에서는 열을 만들고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열을 내주는 일을 반복하면 몸이 따뜻해지고 그 열로 인해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몸이 춥다고 창문 닫고 난방을 하면서 따뜻한 물만 사용하게 되면 분명 우리 몸은 더욱더 차가워지고 그 결과로 여러 가지 증상과 함께 질병이 생깁니다. 저희 병원에 내원하는 분들에게 이런 설명을 드리고 나서 이제부터라도 찬물로 샤워하라고 권하면 대부분 어떻게 찬물로 할 수 있냐고 반문하면서 본인은 찬물에 조금이라도 닿으면 온몸이 얼어붙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생긴 질병을 치유하고 몸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찬물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힘들지만 자주 반복하면 익숙해집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물론 식습관을 바꿨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올바른 식생활을 통해 몸에서 열을 낼 수 있는 상황이 되니 찬물로도 샤워할 수 있는 체력이 생기는 것이죠. 병원에 오는 분들은 많은 경우 체온이 낮아져 있습니다. 특히 궤양성 대장염 환자들은 모두 배가 차고 손발이 차갑습니다. 이분들은 추운 것을 끔찍이 싫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좋은 식사를 하면서 몸이 따뜻해지면 차가운 물로 씻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궤양성 대장염을 6년 동안 앓고 지금은 뱀 같은 변을 하루에 한 번 보신다고 자랑하는 50대 남자분은 유난히 추웠던 지난 겨울에도 하루도 빼먹지 않고 차가운 물로 샤워를 했다고 합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면 찬물 샤워가 기다려질 만큼 큰 기쁨이 되었다고 하면서 눈 쌓인 겨울산에 올라 우통을 벗고 하얀 눈을 맨살에 문지르며 따뜻한 쾌감에 즐거운 비명을 지를 만큼 몸이 따뜻해지고 체력이 강해졌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고등학교 때 난방이 되지 않는 2층 다락방에서 지내며 뜨끈뜨끈한 아랫목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해오기도 했지만 겨울에 찬물로 씻는 것은
습관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몸에서 열을 내는 기전을 알고 나서 저 스스로 차가운 물로 씻기를 시도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영하 10도를 한참 밑도는 아침에도 차가운 물로 씻는 것이 상쾌한 기분을 느끼게 합니다. 추운 겨울날 차가운 물로 씻고 나오면 온몸에 김이 모락모락 오르고 살갗이 빨갛게 상기되어 있습니다. 체온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몸이 사력을 다해 가동하며 온몸으로 혈액을 순환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몸의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야말로 혈액순환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차가운 물로 씻으면 우리 몸의 해독작용이 왕성해집니다. 특히 약을 오랫동안 복용해왔던 환자분들이 약을 끊고 찬물로 샤워를 하고 나면 항상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본인은 잘 몰랐는데 샤워를 마친 뒤 욕실에 들어오는 가족이 약 냄새 같은 것이 난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찬물로 샤워를 하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지어 온몸 구석구석 쌓여있던 약 성분이 몸 밖으로 배출되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항암제 같은 약을 썼던 환자들에게 더 잘 나타나곤 합니다. 1년 365일 내내 찬물로 샤워할 수 있게 몸을 단련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이 상쾌해질 것이고 머리가 맑아지고 힘이 넘치는 하루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창문을 열자. 몸이 차가운 사람들은 찬바람을 맞는 것도 무척 싫어합니다. 특히 비염 등이 있는 분들은 찬바람 맞으면 바로 증상이 생기고 감기가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기는 감기와 비염 증상은 찬바람이 원인이 아닙니다. 제가 수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에서 생기는 증상은 나를 죽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에는 찬바람을 막으려 할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몸은 자연의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앞장에서도 언급했듯이 몸을 차갑게 해주면 우리 몸은 열을 만들려고 노력함으로써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차가운 바람을 맞게 되면 왜 감기 증상이나 비염이 심해질까요? 바로 차가운 바람이 코를 통해 들어올 때 코점막 세포들이 활성화되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염증 반응은 손상된 우리 몸이 회복하려 할 때 생기는 현상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증상이 있던 분들은 비염 증상이 생기면 바로 창문을 닫고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약물을 쓰는데 주로 혈관을 수축시켜주는 약들입니다. 고점막 세포로 혈류를 증가시키어 염증이 일어났으므로 혈류를 방해하는 혈관을 수축시키는 약물을 쓰게 되면 잠시 염증이 완화되어 코가 뻥 뚫리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런 과정을 자주 반복하다 보면 만성 비염이 되고 항상 코가 답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증상을 반복하는 사람들에게 큰 문제는 호흡기관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바깥 공기와 차단된 생활을 하면 비염 증상은 완화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폐에서 산소 호흡이 줄어듭니다. 따뜻한 사우나에 가면 몸은 편해지지만 호흡은 어떻습니까? 답답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반대로 추운 겨울날 밖에 나가면 온몸이 떨리고 힘들지만 가슴은 시원함을 느껴본 적이 있었을 텐데요. 바로 폐가 확장되면서 산소 호흡이 좋아지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몸이 춥다고 또는 감기 든다고 이중창으로 된 아파트에서 바깥 공기와 완전히 차단된 생활을 오래 하면 폐는 굳어버립니다. 폐가 굳으면 산소 공급에 문제가 생기고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 몸의 세포가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체온도 올리지 못하고 혈액순환에 문제를 일으키면서 질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산소 부족이 암의 원인이 된다는 주장은 벌써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창문을 열어야 합니다. 특히 잠을 잘 때 창문이 조금이라도 열려 있어야 하는데
잠을 자는 동안 충분한 산소 공급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몸은 보온이 되도록 이불을 덮지만 코끝에는 차가운 바람이 들어오도록 열어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겨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하루 일과에서 수면은 꽤 많은 시간을 차지합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 몸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어야 밤사이 망가진 부분을 복구하고 상쾌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암이나 중증 질환을 극복한 사람들의 인터뷰에 한결같이 나오는 것 중 하나가 도시 생활을 접고 산속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산속으로 들어갔을 때 가장 득을 보는 것이 바로 산소 호흡입니다. 도시의 공기보다 훨씬 높은 농도의 산소를 들이마시면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병든 몸을 회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비결인 것입니다. 간암을 앓았지만 지금도 암세포가 있던 흔적만 남고 암이 사라졌다는 판정을 받은 환자분이 기억납니다. 저희 병원에서 시기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익힌 뒤 곧장 강원도 산골로 들어가 새벽에는 추우나 더우나 방문을 활짝 열어 풍욕을 하고 아침부터 산에 올라 물줄기가 폭포처럼 쏟아지는 바위 위에 앉아 책도 읽고 낮잠도 자고 내려오는 길에 나뭇잎과 질경이 민들레 잎을 따서 현미밥과 함께 식사하면서 그분은 간암을 이겨냈습니다. 복수가 차서 만삭의 임신부보다 더 배가 나왔다며 발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실 만큼 위급해 보이던 분이었지만 몸에서 필요한 것들을 조금씩 맞추어 주면서 우리 몸이 치유해 가도록 한 용기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 비결 중에 시골의 맑은 공기도 한몫했을 것이라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처음 창문을 열고 찬바람을 맞기 시작하면 비염 증상도 심해지고 감기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가 나를 살리기 위해 생기는 것이라는 믿음으로 조금씩 적응해 나가면 오랫동안 괴롭혀왔던 만성 비염이 어느새 사라지고 으슬으슬 추우면서 생겼던 몸살 또한 약없이 이겨내면서 훨씬 가벼워진 몸과 머리를 대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증상이 생기면 약을 먹으면서 치료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부터 이런 증상이 나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도와주는 것이므로 하나의 약도 먹지 않고 증상을 이겨내는 경험을 하고 나면 건강에 자신이 생길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 몸을 믿고 따르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생활의 첫걸음입니다. 병 낫고 싶으면 건강해져라. 저희 병원에 오는 분들은 온갖 병명을 가지고 옵니다. 고혈압, 당뇨병을 비롯해 대학병원에서 불치병이라는 진단을 받고 평생 약으로 조절해야 한다는 병들까지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 병원의 전공이 무엇이냐고 묻기도 합니다. 큰 병원에서는 내과, 외과, 안과, 피부과 등으로 나누고 내과의 경우에는 심장내과, 호흡기내과, 신장내과, 내분비내과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좀 더 전문적인 연구와 진료를 통해 질병을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분화될수록 문제도 많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질병이 생길 때 한 곳에서만 국한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하는 말 중에 나는 체질적으로 간이 안 좋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폐가 안 좋아서 이런 질병이 많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전통의학인 한의학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몸은 자동차 부품처럼 조립하여 만들어낸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몸은 손가락 발가락 끝에서 머리 끝까지 하나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 육체와 함께 정신 역시 하나로 연결된 유기체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체의 증상이 생기기도 하고 혈액에도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손가락 마디에 염증이 생기는 류마티즘 관절염의 경우에도 손가락 마디가 잘못되어 생기는 병이 아니라 평소의 생활 습관이 잘못되어 생기는 만성 염증성 질환인 것입니다. 궤양성 대장염의 경우에도 대장에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의학은 궤양이 심해진 대장을 잘라내는 수술을 하고 치료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이는 분명 우리 몸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궤양성 대장염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배와 손발이 차고 혈액순환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환자들은 깊은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연 여성분들의 경우 아이가 자꾸 자연 유산되는 어려움도 겪고 대부분 피부 가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부분적인 불편함과 관련된 전문 병원에 가면 자기 분야 외에는 관심이 없는 전문의가 그에 해당하는 약 외에 처방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궤양성 대장염 증세가 좋아지면 몸도 따뜻해지고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그런데 궤양성 대장염으로 불안이 깊어진 환자에게 정신과에서는 약을 처방해주며 머리에 주는 영양제라 생각하고 부담없이 먹으라는 말을 하고 그 약을 먹은 환자는 혈액검사에서 간 수치가 올라간 상황을 보입니다. 우리 몸은 기계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환자분은 고혈압을 치료하기 위해 현미채식을 몇 달간 지속했습니다. 그러자 고혈압이 안정된 것은 물론 10년이 넘도록 유명하다는 병원을 찾아다니며 별의 별 방법을 다 써도 좋아지지 않던 발 뒤꿈치가 트고 갈라지던 고통도 해결됐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몸입니다. 수년간 두통으로 고생하던 분들이 좋은 식사를 하면서 오랫동안 고질병으로 고생하던 변비가 해결되고 매일 쾌변을 보면서 두통이 사라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우리 몸은 모든 부분이 서로 연결되어 순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면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달했다 해도 찢어지고 부러진 뼈를 다시 원상태로 돌리는 일은 내 몸이 하는 것이지 약이나 수술이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원상태로 돌아올 때 제대로 모양을 잡기 위해 도와줄 뿐입니다. 우리 몸은 건강해지면 질병이 없어집니다. 아주 단순한 명제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의학 전문가들이 건강해지는 방법보다 치료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치료를 통해 우리 몸이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그러다 보니 저희 병원에 오는 다양한 병명의 환자들에게 해주는 일은 딱 한 가지뿐입니다. 어떤 병명으로 오든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죠. 바로 건강해지는 올바른 생활 습관을 익히고 실천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치병, 난치병이라 불리는 질병들이 슬그머니 사라집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우리 몸에 고통스러운 증상이 생길 때 이 증상이 나를 살리기 위해 생겼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이런 증상이 생겼을 때 빨리 없애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바로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겠지요. 이런 두려움 때문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의사가 할 일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이제부터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 몸은 나를 살리기 위해 나에게 불편한 증상을 일으키는 것이고 증상이 생겨야만 스스로 내 몸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 몸이 잘못되어 갈 때에도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가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라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사람이 있을까요? 견디기 힘든 증상을 일으켜 주어야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조심할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 몸은 질병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현대의학에선 불편감을 빨리 없애달라는 환자들의 요구에 맞추어 약물을 투여하고 수술로 조직을 잘라내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고통을 줄여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더 심각한 증상을 만들어낼 것이고 더 나아가
삶의 질이 떨어지면서 힘들게 생명을 유지해 나가게 됩니다. 내 몸에 견디기 힘든 증상뿐만 아니라 불편함이 나타났을 때에는 내 몸이 나에게 보내는 신호로 인식하고 올바른 생활 습관으로 바꾸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증상이 사라지고 전보다 더 건강한 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오는 분들이 어떤 병명으로 오든 치유 프로그램은 한 가지뿐인 것입니다. 건강해지는 방법만 알 수 있다면 우리 몸에서 질병은 사라지기 때문에 병을 치료하려 하지 않고 건강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병은 어느새 없어집니다. 약을 끊자. 약은 우리에게 이로움과 고마움보다 건강해지는 일에 오히려 방해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과정은 의사인 저에게도 난감하고 당황스럽고 두렵기도 한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약을 복용하는 입원 환자에게 식사를 바꾸게 하고 이제는 약을 끊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처음 했던 때가 기억납니다. 책을 통해 확신을 얻긴 했지만 약을 끊게 하면 어떤 변화가 올지 아직 경험하지 못한 시기였으니까요. 그래서 복용하고 있는 약들의 리스트를 보고 하나씩 줄여가며 변화를 관찰해 봤습니다. 만약이라도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은 담당 의사였던 저에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고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약을 끊으면 뭔가 안 좋은 일들이 생기면서 환자가 힘들어 할 것 같았는데 약을 줄여나갈수록 원기를 회복하고 힘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한 사람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 사람도 저 환자도 모두에게 똑같은 일들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아, 정말 내가 사람의 몸을 모르면서 이제까지 약을 처방해왔구나 하는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하루의 일정 시간에 좀 더 많은 환자를 보기 위해 환자들로부터 불편한 증상만 듣고 정답이 정해진 답안지처럼 반복적으로 처방해왔던 일들과 고혈압, 당뇨병 같은 병들은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는 잘못된 신념으로 환자들의 얼굴도 한번 쳐다보지 않고 반복 처방해왔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환자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려주고 그분들이 건강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는 의사가 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료실에서 직업을 묻고 가족관계도 묻고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주로 먹는지도 저로선 궁금한 내용입니다. 들어오는 환자의 안색을 살피고 동행하는 보호자와의 관계와 분위기도 제게는 중요한 진로의 한 부분이 됩니다. 이렇게 저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약을 줄이고 결국 약을 끊을 수 있도록 방법과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이 제가 선택한 치료 방법입니다. 이렇게 환자 스스로 생활을 돌아보고 습관을 교정하면서 병을 만드는 것도 그 병을 치료하는 것도 자신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약으로부터 자유를 찾고 몸 상태가 좋아지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이런 일상에서 더욱 놀라운 일들이 매일같이 벌어졌습니다. 고혈압 약과 당뇨병 약을 끊고 인슐린을 끊은 환자분들이 여기저기에서 불치병, 난치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환자들을 모셔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온갖 질병을 앓는 환자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하나같이 똑같은 것은 바로 그들이 살기 위해 먹고 있는 약물이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이 회복되는 것을 막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다들 큰 병원으로 가서 좀 더 정확한 값비싼 검사를 받고 진단명을 받아들게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약물 투여가 시작됩니다. 진짜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 꼭 필요한 약이 있을까요? 저는 단 한 가지도 없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증상을 일으키고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선행될 때 단 한 알의 약이라도
체내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게 될 것이고 그래야 건강해집니다. 이 책을 읽고 있는 독자들 중에도 많은 약을 복용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설명했던 자가면역 질환이라 불리는 병들의 경우처럼 약의 복용이 만성 질환으로 발전하여 우리 몸을 괴롭히고 있다는 분명한 사실만 보더라도 하루빨리 약을 끊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부터 없애야 합니다. 질병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므로 질병이 생겼을 때 병원에 반드시 가야 할 필요도 없고 약을 먹어야 할 일들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몸에 불편한 증상이 생겨 병원에 가면 이런저런 약을 처방해주면서 꼭 챙겨 먹어야 한다는 소리를 합니다. 더 나아가 약을 안 먹으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설명도 따라 붙습니다. 결국 몸이 나빠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환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원초적인 불안감은 죽음에 대한 공포인데 이런 불안감을 폐가시키는 것입니다. 누구나 태어나면 죽게 되어 있는데 병원에서 주는 약들은 이런 죽음마저도 비껴가게 하는 것처럼 이야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꼭 먹어야 살 수 있는 약은 없습니다. 체력이 다하여 맞게 되는 죽음을 미룰 수 있는 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불편한 증상에 대해 약을 선택하기보다 체력을 늘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한 선택일 것입니다. 질병에는 분명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만든 질병을 누가 고쳐야 하겠습니까? 나 외에는 그 누구도 어떤 물질도 질병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불치병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불치의 습관이 있을 뿐입니다. 18.